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생산한 명품 자주포 K9이 인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K9 100대가 인도에 모두 납품 완료됐는데요. 인도는 이를 중국과의 분쟁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우위를 차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인도가 중국과의 갈등 지역에서 전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화력 지원이 필수적인데 K9 자주포는 장거리 사격 능력과 빠른 사격 속도로 적의 진지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한 K9의 인도 도입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K9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인도 내 방위 산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9이 인도에게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중국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도가 더 이상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발끈하며 K9을 비하하고 자국의 자주포가 K9보다 우월하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흡사 겁먹은 강아지가 더 크게 짖는다는 말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K9에 대한 중국의 공포심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측과 접촉하여 인도에 K9을 수출하지 말라는 일종의 압박까지 가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K9 백문이 이미 인도에 납품이 완료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K9의 성능에 만족한 인도가 한국과 추가 백문 도입 계약 협상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9에 대한 인도의 신뢰와 K9 공포증에 걸린 중국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인도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생산한 K9 바지라 자주포 백문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인도는 이전에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번 도입 물량까지 합하면 총 400문의 K9 바지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인도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K9 바지라를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라다크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인도군의 자주포 도입 사업은 약 7년 만에 총 400문의 K9 자주포를 현지 부품 50%를 적용해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군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헬기로 고산지대까지 운반할 수 있는 미국산 M777 155mm 견인포도 140여 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인도는 타타그룹에서 개발하던 자주포 사업도 진행한 적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차륜형 자주포인 아트모스를 400문 이상 도입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M777 견인포 사업만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타타그룹의 자주포 개발 사업은 설계 결함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차륜형 자주포 도입 계획도 K9 자주포 생산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중단되고 K9 자주포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 걸작으로 꼽히며 세계 자주포 중에서도 비교할 상대가 없는 최상급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능과 기본기가 탄탄하여 국제 수출 시장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잦은 인도는 K9 자주포의 높은 성능과 신뢰성을 이유로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K9의 인도 수출길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는 K9 자주포 개발 성공 후 인도의 자주포 도입 사업을 따내기 위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현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인도가 방산 기술을 습득하고 자국 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등을 지원하는 것은 항상 있어왔던 일이기에 특별한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문제는 수출 대상국이 인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무기체계 수입뿐 아니라 타국 방위산업체들과의 협력에 있어 관료적 비리와 느린 업무 처리 속도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과정 중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술 이전 및 부품 수출을 통해 인도 현지에서 K9 자주포의 생산을 지원하여 당초 일정보다 빠르게 K9 자주포를 납품함으로써 품질 관리와 생산 능력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모디 총리와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인도 현지의 K9 생산 라인을 방문해 만족감을 드러냈고, 인도 정부와 군 당국이 K9 자주포의 성능과 현지 생산 능력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분쟁 가능성이 높은 인도와 중국 국경 지역에 K9 바지라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는데요. 바지라는 힌디어로 천둥을 의미하며 불교에서 제석천이 아수라를 무찌를 때 사용하는 무기인 금강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휴전선 전방을 사수하는 부대에 제일 먼저 최신 무기와 장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인도가 중국과의 분쟁 지역에 K9을 배치한 것은 K9에 얼마나 만족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화력과 기동성을 갖춘 K9 바지라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포병 전력을 압도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체계로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 시 전술적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요 배치 지역이 바로 몇 년 전 인도와 중국이 무력 충돌을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까지 발생한 라다크 지역입니다. 라다크 지역은 고도가 높고 지형 조건이 험난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중화기를 동원한 심각한 전투가 발생한다면 인도의 K9 바지라와 중국의 PLG-05, PCL-181 같은 자주포가 일대격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 전력에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양측의 갈등은 1914년 체결된 심나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경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 나라는 대부분 영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도 영국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고 인도와 티베트 간의 국경선을 확정하는 맥마운 라인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라인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해혁명 이후 청제국이 몰락하면서 티베트가 독립을 선언하자 티베트를 점령하고 맥마운 라인이 중국에 불리하게 설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과 인도의 국경 문제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요. 1962년 10월 20일 중국은 카슈미르의 악사이친과 맥마운 라인의 주요 대상인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국경 분쟁 지역을 침공하며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이 전쟁은 대부분 해발 4,000m 이상의 높은 고지대에서 벌어졌으며 중국군은 인도군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킬 수도 있었으나 중국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점령한 영토를 자국령으로 선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뒤 철군했으며 맥마운 라인을 존중하는 실질 통제선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1997년 상호조약을 체결하여 실질 통제선 2km 안에서는 화기를 발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인도가 호응하면서 인도와 중국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이 다시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5월 라다크 지역 가랑 계곡에서의 충돌은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따라 양측이 몽둥이 등으로 육박전을 벌였고 1962년 전쟁 이후 최악의 분쟁으로 기록됐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에 의하면 당시 무력 충돌로 인도군에서 사상자가 20명, 중국군에서는 45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라다크 지역은 인도와 중국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도가 바로 이곳에 K9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K9에 대한 인도의 믿음을 조금 과장하자면 거의 종교적 신념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신경을 곤두세우며 대응을 했는데요. 그게 좀 우스운 것이 K9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자주포가 훨씬 우월하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 매체가 K9은 스펙상 성능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비난과 함께 중국산 PLG-05 자주포보다 사거리, 발사속도, 탄두 중량에서 열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는 신뢰성이 낮으며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K9 자주포 6문 중 절반이 파괴되었으며 이는 북한의 구식 견인곡 사포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까지 게재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K9 진지를 타격한 것은 북한의 76.2mm 견인포가 아니라 122mm 방사포였으며 방사포 포격으로 파괴된 K9은 단 한 문도 없었습니다.
당시 배치된 K9 6문 중 1문은 정비 중이었고 나머지 5문 중 2문이 일부 피해를 입었으나 그중 1문은 몇 분 만에 수리되어 포격에 나섰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4문의 K9 자주포로 북한군을 타격했으며 탄착군 분석 결과 실제 성능이 스펙상 데이터보다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PLG-05가 K9보다 우수하다는 주장도 이런 방구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PLG-05 개발사인 중국 북방공업은 PLG-05가 15초 동안 한문 TOT, 즉 한문의 화포가 3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각도로 사격해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사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공개된 훈련 영상을 보면 PLG-05는 포탄을 쏠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는 등 주퇴복자기와 차체 서스펜션 성능이 형편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K9에 대한 중국의 공포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가 K9 추가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중국이 비공식적인 채널로 인도의 K9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한국을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데 자신들과 무력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인도에 K9을 수출한다면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제반 조건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어떤 무기를 어떤 나라에 판매를 하든 말든 중국이 간섭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중국의 이런 앙탈과는 상관없이 현재 한국과 인도의 K9 추가 수출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K9 마지라 자주포에 크게 만족한 인도 육군은 100문을 추가로 도입할 것을 요청하였고 인도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에 대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초 2024년 3월에 승인이 날 예정이었으나 인도 총선으로 인해 연기된 상태이며 6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무기체계가 된 K9이 인도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루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5월 8일 중국 무기 허세 영상입니다. 지난 21일 일본 언론 니케이는 한국 방산을 다룬 특집 기사에서 한국의 무기 산업은 북한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거대한 무기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수출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명성을 쌓아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가 십수억 중국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니케이 신문이 꼽은 한국 방산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중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글로벌 무기 시장의 수요는 급격히 커졌고 방산 분야에서 중국의 라이벌 러시아의 수출길은 서방의 제재로 막혔으니 이제 중국은 노젓는 일만 남아야 했는데 결과는 한국산에 밀린 중국 방산의 연이은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이 보기엔 바로 이 점이 한국산 무기의 성장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일본의 억측은 그만큼 한국 방산의 성장이 부럽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에 압도당한 중국 방산의 실적은 처참했습니다. 태국에 수출하려던 중국산 S-26T 위안급 디젤 잠수함은 결국 엔진 문제로 계약이 취소됐고 마치 계약에 성사된 것처럼 설레발을 쳤던 아르헨티나 경전투기 사업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중동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주전에서도 중국산 허릉은 한국산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에 밀렸는데요. 중국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시진핑 주석까지 수주전에 나서 파격적인 금융지원과 덤핑에 가까운 가격 할인전을 펼쳤음에도 결국 한국에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언론은 애초에 해외 수주 자체가 중국의 무리수였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모자란 품질을 돈과 로비로 메우려던 중국 수주 전술의 실패였습니다. 태국에 수출하려던 3억 달러짜리 위안급 디젤 잠수함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태국은 독일제 엔진을 요구했고 중국은 이를 수락했는데요. 결국 EU가 나서서 중국에 엔진을 팔 수 없다고 통보해왔고 중국은 독일제 엔진과 완전히 똑같은 중국산 엔진을 더 저렴한 가격에 달아주겠다며 급하게 제안했지만 태국은 단호하게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항공기와 전함의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엔진 개발에 실패해 해외 언론의 조롱거리가 된 사례를 떠올려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는데요. 아르헨티나 경전투기 사업 역시 중국 공산당의 선전과는 달리 처참한 실패를 맞았습니다. 중국 국영 방산회사인 청두항공은 2003년 파키스탄과 공동개발 생산한
JF-17을 들고 수주에 참여했으며 한국산 FA-50을 압도하는 스펙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까지 나서서 아르헨티나 정치권을 달래며 수주전에 공을 들였는데요. 시진핑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에게 싼 가격과 금융 지원 그리고 플러스 알파까지 제시하며 JF-17 34대를 구입해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새로 당선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반중 인사로 형편없는 성능의 JF-17을 내치는 대신 덴마크 공군이 쓰던 중고 F-16 전투기를 도입했습니다. 즉 중국산을 쓰느니 차라리 중고를 구입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중국산 전투기가 그렇게 성능이 좋다면 왜 여지껏 JF-17을 구입한 나라가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미얀마뿐이냐는 논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나마 파키스탄은 공동개발 국가였고 나이지리아와 미얀마는 중국 자본에 점령당한 경우이니 정상적인 국가라면 중국산 전투기를 누가 도입하겠냐는 얘기인데요. 결국 아르헨티나는 JF-17 34대 대신 중고 F-16 24대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 러시아에 필적한다던 중국 무기가 왜 해외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동안 공산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던 중국 군사 관련 블로거와 인플루언서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모두 잠적한 상태입니다. 특히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주전에서 대한민국에 패배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올 초 중동에서는 다연장 로켓에서 한국산 KT즘과 중국산 허룽 300을 장착 발사하는 시험을 진행했는데 사우디가 택한 것은 한국산 미사일이었습니다. 중국 내 군사 관련 소셜미디어 칭화 싱크탱크에는 사거리가 300km의 허룽 미사일이 사거리 180km의 KT즘에 밀린 이유를 두고 한국에 로비에 당했다느니 끼어 팔기 전략이 성공했다느니 하는 유언비어가 퍼졌는데요. 특히 미국이 자신들의 기술을 한국이 쓰도록 허용하게 해줬기 때문에 중국 미사일이 밀리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놓고 한국을 지원한다는 게시물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성능과 사용성, 가격을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허룽은 KT즘의 적수가 되질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방공미사일 수주전에서도 중국산 LI-70 방공미사일은 한국의 천궁2에 패했고 UAE의 34억 달러 규모의 입찰에서도 한국이 중국을 따돌린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중국 무기를 구입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의외로 중국은 최대 50개국 이상의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무기 거래 시장의 전통적인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동맹국이건 적대국이건 대가만 지불하면 무조건 무기를 공급해 왔는데요. 그러나 중국 방산의 황금기는 아주 짧았고 규모 면에서도 초라했습니다. 당시 중국 무기는 폭탄 빼고 다 터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외무기 수출 비중의 60% 이상은 언제나 파키스탄의 몫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파키스탄은 정부가 중국에 진빚만 400억 달러, 하나 55조 원이 넘는 최대 채무국인데요. 사실상 중국에서 빌린 돈으로 중국 무기를 사고 대신 싼 이자를 얻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능과 부품 공급, 부실한 사후 처리 등으로 파키스탄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F-17 전투기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항공산업, 특히 전투기 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를 이어왔는데요. 파키스탄과 함께 JF-17 전투기를 개발, 지난 2022년부터 동맹국에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를 맞은 전투기가 도입 1년 만에 외부 도장뿐 아니라 내부 장비까지 부식되어 큰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엔진 분야는 민수용과 전투기용 모두 중국이 매우 취약합니다. 중국의 자체 개발 엔진은 내구성이 약하고 출력이 낮기로 악명 높은데요. 흔히들 러시아제 항공엔진의 수명을 미국산의 15에서 20% 수준으로 보지만 러시아산을 카피한 중국산 엔진은 아예 비교 대상조차 못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러시아에서 소량의 무기를 도입, 그 무기를 역설계해 이윤을 취하는 불법 복제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미얀마 역시 중국의 큰 빚을 진 나라로 JF-17 전투기를 대당 2,500만 달러 6대를 도입했는데요. 레이더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니제르는 중국산 젠7 요격기 9대를 구입했지만 러시아산 전투기를 그대로 카피한 주제에 성능은 그에 한참 모자라
니제르는 보수해달라며 젠7 9대 중에 7대를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는 싼 맛에 중국산 KAW 제트기를 구입했는데요. 이번엔 함께 구입한 탄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탄약을 발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도 수출한 덕분에 KAW는 공격 임무가 불가능한 반쪽짜리 전투기가 된 것인데요. 니제르는 현재까지도 울며겨자 먹기로 KA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산 방산 제품의 품질 불량은 전 분야, 전 품목에 걸쳐 수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수출한 호위함 F-22P는 엔진 불량은 물론 센서가 오류를 일으키고 미사일이 조준되지 않는 등 심각한 기능 저하로 훈련에서도 못쓸 고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칭송하던 PLG-05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경선에 K9을 배치했을 때 중국은 연평도 포격전을 언급하며 자국의 PLG-05가 K9을 압도한다고 선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나팔수 신화통신은 한국의 K9 포병연대가 북한의 구식견인포 부대에 괴멸됐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사건의 진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면 북한 포병부대는 구식견인포가 아닌 방사포로 무장한 상태였으며 우리 군은 습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한 대의 K9 손실 없이 80발의 포를 발사 북의 포병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탄약 운반 장갑차 K10이 없는 상황에서 장병들이 손으로 직접 탄을 옮기면서 말입니다. 반면 PLG-05는 중국 이외의 어떤 국가에서도 실전 경험이 없으며 한 차례의 외부 테스트도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영원한 을 파키스탄에서도 외면을 받아 수출 실적도 제로인데요. 화려한 페이스 스펙과는 달리 PLG-05의 실전 성능이 구형인 AS-90에 비해서도 한참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방산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야는 무인기 시장인데요. 이마저도 튀르키예에 밀려 만년 2위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발표한 2023년 무기 수출 동향에 의하면 미국과 한국이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5.9%나 줄었고 드론 시장마저 튀르키예에 완벽히 내줬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바이락타르 무인기 수출로 세계 무기 수출 1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중국 방산의 몰락은 중국의 국력이나 세계적인 무기 수요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술한 대로 중국은 저렴한 가격과 차관을 앞세운 온갖 가머니설로 여러 국가의 군사무기를 팔아왔습니다. 그러나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도입 국가들은 쓸모없는 고철을 사온 덕분에 커다란 금전적 손실은 물론 안보의 구멍이 뚫린 채로 상당 기간을 버티어야 합니다. 방산무기 수출은 산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우리 무기체계를 활용하는 우방국가를 늘리고 무기체계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보수적인 방산시장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탓일까요? 눈앞의 이득이 어두워 러시아 무기의 불법 복사를 남발했고 채무를 앞세운 갑의 행세를 너무 많이 자행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중국 방산, 과연 반등은 가능할까요? 이상 거리튜브였습니다.